다음은 정말 마음이 저는 할 때마다 막 쿵닥쿵닥 그쵸. 그리고 막 네. 심장이 철렁철렁합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 참 이게 무슨 물론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몇백 명이 되는 실종 납치 뭐 이런 수사 뭐 이런 게 있고 신고들이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보면서 저는 지금 2025년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뭐 10건에서 20건이던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이런 거였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221건. 갑자기 확 늘어났죠. 2024년도에는 8월까지 무려 330건 이렇게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굳이 떠나서 동남아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2022년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더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타개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러면 쉽게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청년들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고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뭐 판을 깔아줬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떠한 복지라든지 어떤 혜택도 없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크게 사실 불법 대출 같은 거를 하면서 갚을 방법이 없게끔 사실 불법 대출은요 그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이자까지 전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너 차라리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면은 이거 다 탕감될 수 있다. 너 잠깐만 일하고 오면은 다 탕감돼. 너 한국은 어차피 못 갚아.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청년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많이 가니까 사건이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인들을 맞아요. 향해서 노리게 네.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남아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IT 또 이런 여러 피싱 범죄를 일으키던 범죄 단체들이 사실 원래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이전 단계에서 뭐 필리핀 등지 이쪽에서 좀 아무래도 기승을 좀 부렸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걸 캄보디아로 좀 옮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그 캄보디아 안에서의 그 범죄가 급증할 수 있었던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제 지인의 지인이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주변에 어려워하는 지인이 캄보디아에 일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걸 제안을 받아가지고 갈 예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무섭네요. 굉장히 좀 수많은 사람들이 타겟팅 돼가지고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걸 좀 현실을 좀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약간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미래의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그때 조금만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한국이랑 캄보디아가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캄보디아의 수교 확대되면서 저변을 좀 넓어지는 것 같아. 거기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다라는 것이 흘러 정보력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저도 생각을 해봐요. 했어요. 그쵸? 저도 그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영부인도 캄보디아에 가서 저렇게 아이 안고 찍고 캄보디아랑 우리나라랑 뭔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력이 필요하구나. 네. 무슨 캄보디아에 무슨 뭐 뭔가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내가 가서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상 이렇게 캄보디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말 좋은 시그널을 준 건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시그널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그 생각에 동일하게 했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면 뭐 가서 잠깐 일하고 오지 뭐 잠깐 일하면은 빨리 비탕감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보가 있는 곳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시그널을 준 거죠. 네, 여기는 블루오션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흐트러 놓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시그널을 준 것도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캄보디아 ODA 건 같은 경우는 뭐 통일교 유착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김건희 일가의 어떤 자금 저수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전대 차관에는 막대한 어떤 수천억 원의 비용을 이제 투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캄보디아 관련된 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이야기는 묵살했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부가 당시 그 캄보디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건 말고 지금 하나 더 있을 텐데 주재관을 좀 증언해달라. 이 얘기를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안부가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윤 정부 당시 행안부.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증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업무량이 이제 행안부 자체 업무량이 미달되니까 이건 더 늘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충분히 좀 어찌 보면 예방될 수 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를테면 지금 코리안 데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코리안 네, 데스크가 설치가 돼서 그 안에서 이 캄보디아 당국과의 어떤 공조를 이뤄냈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이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해도 당국과의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근데 이미 진작에 23년 이때부터 확장을 어제 해놨다라고 오늘 하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좀 가능했다. 그게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증언 거부했던 행안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보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올해 바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예. 지금 대답을 한 부분이 있네요. 그 뭐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선 정부가 너무 흐트러 놓은 것이 많다. 그것을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하나 정리하면 맞아요. 하나 튀어나오고 물론 지금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목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하자는 거는 너무 이건 좀 소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야지 뭘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죠. 왜 이걸 자꾸 따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꾸 이거 정쟁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두가 다 지금 단일 대우해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네들 그 하나의 이권 다툼의 영역에 끌어당겨가지고 소비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상 이자들은 전혀 관심 없을 거예요. 이자들은 우리 국민이 어디 가서 희생되고 어디 가서 사망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자들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이자들은 오로지 이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지. 워낙 건수 터졌다.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재명 정부 공격해야지.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자들이고 자신들 권력 유지밖에 생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자들이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러 재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길 기우제를 지금 지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건, 참사 이런 게 일어나도 이자들은 오로지 덮을 생각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뭐 해결한다거나 원인을 뭐 알아낸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오로지 악재가 터지면 이거 정쟁 삼아야지, 이거로 공격해야지. 이게 결국 큰 범주로 봤을 때 매국의 일종이라고 보여주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SNS에 뭔가 위협적인 글을 올렸을 때 신났어. 갑자기 신나가지고 득달같이 SNS에 글을 올린 정치인들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니까 아이고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득달같이 SNS를 통해서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냥 정부 까기에 바쁜.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러면 안 되면 이건 잘 될 일도 해결되기 어려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는 것처럼 적극적 매국 행위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다음 채팅에도 있지만 계엄 이후로는 진짜 이것들이 선의 없이 엄청 선을 넘어요. 예. 이것들이 진짜 다 같이 그냥 정말 열받아가지고.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봤냐면요. 이거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라고 다시 한번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이 집중이 되고 검찰과 국정원도 또 빠지게 되면서 힘이 무력화되면서 많은 캄보디아에서 뭐 이런저런 신고가 들어오고 하지만 경찰 수사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논리? 주장을? 예,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저렇게 약간 여러 가지 프레임 그렇죠. 중에서 이것도 하나 세운 건가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서 이제 공격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상 지금 검찰은 지금 해체될 대상이 되고 네. 검찰이 얼마나 악덕하게 해왔는지가 지금 밝혀지는 이 마당에도
경찰에게만 다 이렇게 주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해. 그렇지. 검찰이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못하게 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죠. 아니 그냥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하더라도 맞아요. 이재명 탓, 민주당 탓, 그리고 검경 수사관 탓이라고 해왔던 이들이기 네. 때문에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엮어서 잘 말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난 진짜 갖다 국힘 붙여오세요. 쪽으로 아니, 난 만약에 내가 국힘 쪽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네. 난 정말 잘했겠다. 정말 편했겠다. 심지어 팩트 상관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 네. 너무 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막만 하면 돼.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붙여도 되고, 이 사람들 팩트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함부로 말하는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들 자기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중국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사실 김민수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김은혜 의원까지도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뭐 3대 쇼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차별, 한국에 대한 역차별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그거 완전 가짜뉴스잖아요. 완전 가짜 뉴스죠.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쇼핑한다, 선거 쇼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머리야. 근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네, 의료 쇼핑은 오히려 의료 쇼핑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인들은 뭐 의료보험 내는 건 거의 없는데 혜택만 받는다. 근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팩트와 다르다. 그리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마치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3년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이건 모든 네, 거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거. 세금을 내고 있거든. 예.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인들 부동산 쇼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10% 정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미국인이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미국인 중에서는 사실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이 누구 누구의 아들 딸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보수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하나도 건들지 않다가 지금 결국 이재명 정부 하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걸고 지금 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친중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던 거고 과거에 이명박근혜 자신들과 정부였던 싸우고 거예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렇고. 예. 과거에 사실 뭐 중국의 무비자 관련해가지고 그 전 정부 사람이었고 네. 그 가운데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고 그걸 약간 홍보 삼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여기 태세 전환이라고 딱 잘 뽑았네요. 그러니까요. 중국인 무비자 힘 씻더니 1년새 간첩 면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에 나온 것 같네요. 정말. 예. 됐어요? 예, 아니 정말 주진우 의원처럼 살면은 정말 편하겠다.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싸지르고. 네. 예. 냉부에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냉부 때도 예. 진짜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뭐 48시간의 비밀 이러면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고. 운동이지 뭐 그게. 예. 완전 선동하는데 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능하진 않다. 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막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는 것들 그런 게 사실상 그쪽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쟤네들은 저는 선동의 힘이다라고만 보여지고요. 아니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그 인스타를 통해서 맞아요. 더 많이 활발하게 엄청나죠. 네. 인스타가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고 거기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뭐 김민수 최고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한테도 그렇고 아우 막 진짜 사이다라고 최고라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퍼지는 걸 보면서 막 약간 이게 좀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이게 맞아요. 이러다가 이런 퍼센티지가 넓어지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문제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제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퍼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제 또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아니 애들이 그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번에 뭐 무수히 많은 그 인력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오면 장기가 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게 사실이냐? 심하라고 3, 4, 5, 5 뭉쳐다니라는 이야기를 김민수가 네. 이야기하죠. 그걸 애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사한테. 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뭐 특히 인스타나 아니면 뭐 틱톡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그 유포되고 있는 어떤 여러 허위 조작 정보의 쇼폼들을 보면서 이게 마치 사실이냐?
인지하고 네.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심지어는 공당의 어떤 주요 당직자들, 주요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맞아요. 마이크 대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불안 감정을 통해서 이용하는 마치 그 전쟁에서 따지면 그 인지전의 영역을 국내로 들여온 형태가 네, 네.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는 전쟁의 형태가 그렇죠. 다양해진 거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그 트로트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미스터 트롯을 보시는데 그게 TV조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유일한 낙인데. 다른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TV조선 그 트로트를 한참 보다 보면은 연관으로 그렇게 극우가 많이 뜨고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지. 예, 게다가 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김용빈을 좋아하시니까 김용빈에게 또 뭐 남기고 싶다, 뭐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정말 뭐 계몽 아빠, 뭐 대구 청년 수호 단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거기 막 엄마랑 같이 막 팔로우를 막 하면서 약간 뒤섞이게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내는 계속 유해한 링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차단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팔로우를 누르고 이제 민주당 알고리즘을 정화하기 시작했군요. 네, 중요합니다. 정말 저희 엄마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뽑고 이재명 대통령 잘 돼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와 계몽 아빠 뭐 계몽되었어요 보다 네. 너무나 많은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완전히 왕성하게 하고 쪼폼을 엄청 많이 만들더라. 이게 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사람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한번 세뇌되는 거는 순식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바이든 날리면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주변에 방송하는 분의 어떤 아버지께서는 그냥 나는 날리면이라고 들리던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김은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대로 들리는 게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생각에 무서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걸 그쪽으로 믿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 실제로 직접 들어봤을까 싶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들어보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더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때 당시에 방송을 같이 하던 네. 아나운서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야 그거는 날리면이야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도 다 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들을게요. 아니 설명을 한다고 그게 돼요? 들린 걸 들린 대로 듣는 건데 됐어요? 혼자 그렇게 말했죠. 혼자 그렇게 들리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그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약간 종편 채널이었군요. 약간. 나중에 다른 작가님한테 신유진 좌파인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와. 여기 좌파가 많아서 방송 못 하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좌파다. 예? 예. 그게 난리만으로 안 들리는 인간은 좌파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 설명하지 마라. 우리 다 귀가 있고 우리가 다 알아서 들었으니까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좌파라면서. 저 약간 같은 논리로 제가 대학교 때 네. 갑자기 네. 수다를 떨게 되네. 저 대학교 때 교회 목사님, 대학부 청년 때 그때 목사님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탄핵 시기였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탄핵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 울고 있고 그걸 뭐 울고 앉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강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끝나고 찾아갔죠. 목사님.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는 그런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도 약간 순화해서 이야기한 거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묘성이 노빠니? 와. 묘성이 노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거기서 설교 들어갔지. 이제. 목사님 조선일보만 보지 마시고 한겨레도 함께 보시고 뉴스도 한쪽만 보지 마시고 잘 모르면 말씀하지 마시고 네. 잘 알아야 되는 게 도리이고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학생 시절의 생각이 나네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좌파? 이런 식으로 노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는 이게 10대, 20대 하나의 어떤 밈처럼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집단 안에서
이 어떤 무언가 이야기 상식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면 좌파적 논리라고 해서 안전을 이렇게 배척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셔서 좀 그래 생각이 주변 나는 게 하나 수다로 있는데 가자.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 인스타 등에서 이제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를 이제 한 극우 이제 뭐 인플루언서가 저를 추가를 해놓고 제 주변 사람들 다 팔로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여러 어떤 극우적 성향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또 단체적으로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좀 뭉개뜨리려고 하는 건 맞아요. 아니냐. 좀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도 생각이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전도 행위 같은. 그런데 네. 심지어 저는 되게 놀라운 거는 제가 아무리 뭐 이재명 대통령 팔로우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한테 그런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쇼츠가 그냥 무작위로 뜬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인스타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최근에 어쩜 그렇게 극우들이 그냥 단체로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와 대구 청년 수호 단체부터 해가지고 정말 오늘 여러 번 언급되네 네. 그거. 너무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다. 아니 그 사람들의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정말 네. 많은 쇼츠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냥 핸드폰 닫아놓고 숫자 떨고 있는데 조금 이따 열어보면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관련한 광고가 뜨고 있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간에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광고가 뜨고 알고리즘이 형성돼서 그에 맞는 정치적 성향을 추천하는 네. 그런 게 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유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거. 문제는 이런 걸 우리가 조직적 범죄로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극우 추적단이라고 네. 하죠. 거기서 네. 이번에 그 본인 그 X에 올라오는 여러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통계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2위가 캄보디아에서 찍힌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약 한 30-40%가 캄보디아에서 찍힌 수치인데 아니 이게 국내에서만 이제 정치권 이슈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X에서 올라오는 피드를 이걸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30-40%의 비중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다. 그냥 나라 이건 굉장히 뭐 이렇게 평면적인 비교일 수 있겠지만 미국, 중국, 프랑스 뭐 이렇게 거대 집단 나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캄보디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23년부터 25년 사이에 IT 범죄 집단이 캄보디아로 이렇게 좀 몰리게 되면서 점이 아마 옮겨진. 거점이 그쪽에서 옮겨지면서 이제 찍히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또 다른 의혹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휴, 진짜 뭐 이야기하다가 바로 여기까지 오는데